글 읽기는 문장, 문단 읽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 개의 문단이 얽혀 있기 때문에 중심 화제 파악해고요. 중심 내용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보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들을 보게 될 거예요. 됐고 밑에 글의 처음, 중간, 끝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진짜 거의 교과서 이야기인 거고 모의고사 지문이 처음, 중간, 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글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처음, 중간, 중연, 그냥 다 중간이야. 중요한 얘기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쨌든 요게 글의 구성에 대한 원칙이기는 하니까 요거는 이제 내신 대비한다라고 생각해도 얘네들은 읽어놓을 필요는 있지. 글의 처음 부분에는 상황, 배경, 예화, 일화, 물음, 문제제기, 화제 제시 등 내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그냥 앞으로 내가 쓸 거에 대해서 소개해 준다. 끝. 중간 부분에서는 정보, 원리, 과정, 근거, 주장, 비교, 대조, 반박, 재반박 등 화제에 대한 세부 내용 됐어? 소개해 준 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비교를 쓸 수도 있고 대조를 쓸 수도 있고 예시를 쓸 수도 있고 끝에 부분에서는 요약 정리, 의의, 평가, 한계, 전망 그냥 쉽게 생각하면 글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 정도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 언제나 그렇듯 중간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 설명할 거를 첫 부분에서 소개해 주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 신경 써야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가 있다. 밑에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화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그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 근데 앞에 단원에서 문단의 읽기를 했었잖아요. 문단은 뭐라 그랬어? 중심 문장 하나 있고 뒷받침 문장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뭐 했었지? 중심 문장 찾아놨었잖아. 중심 문장만 찾아놔서 줄 세워 놓는 거지. 걔네들만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주제가 될 거니까. 글을 읽을 때에는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훈련을 합시다. 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것들, 어떤 글이 다음과 같이 문단별 중심 내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은 인간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올바른 견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지식을 얻는 방법,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특징, 마지막, 인간의 사고는 변화하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어 온전한 도대체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무슨 요약이냐 이게 글 하나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우선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말을 찾으면 되지. 반복되는 말이 중심 화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중심 화제는 정의의 방법 한 번 더 반복해서 재진술 쓰이는 애들이 중심 화제가 될 것이다. 찾아놓고 반복되는 말만 다시 써주시면 된다. 끝!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말들, 반복되지 않는 애들 지우고 나니까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걔네들 또 줄여서 써놓으면 그게 글 전체의 내용인 거지. 이런 거. 됐고. 어떤 글의 처음 단계에 속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보통 뭐예요?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소개할 거잖아요. 이 문단을 읽고 다음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보자.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행하면서도 열차끼리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 군데다가 하면 밑줄 그세요라고 하면 난 여기에다 밑줄 그을 거예요. 열차를 운행할 때에는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의 열차만 운행되도록 하는데 이 구간을 폐색 구간이라고 한다. 네모 칠 거예요. 왜?
정의 쓰여져 있고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으니까 폐색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선 열차나 선로에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미 냄새가 나죠?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다양한 안전장치의 종류,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방법,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밑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뭡니까? 다음 내용에선 다양한 안전장치의 종류나 작동 원리 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추측 잘했죠. 됐을까요? 여기 칠판 봐주세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야?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들 얘기 들어봐도 나는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지금은 다른 나라도 많이 생기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직은 단일 민족인 것 같아? 그래도? 그래요?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 뭐요? 책에 나와 있고 무조건 믿어야 되겠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항상 뭐 해야 한다?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단일 민족일까? 물어보죠. 우리는 단일 민족일까?에 대한 의문 제기. 고려 때부터 고대부터 고려 초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왠지 어때요? 이제 뒤로 흘러지는 얘기는 단일 민족이라고 아니라고 얘기가 흘러갈 것 같은데 고조선의 건국 시조로서 단군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한민족 전체의 공통 조상으로서의 단군을 받드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이 글은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라기보다는 주장하는 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단일 민족인가? 아니요? 라고 글쓴이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각 성씨의 족보를 보더라도 자기 나라의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귀화 성씨가 적지가 않다. 제갈씨, 독고씨, 이런 사람들. 한국의 토착 성씨인 김씨, 박씨를 보더라도 시조는 우리 할아버지는 알에서 태어났지 단군의 후손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대. 이것은 대부분 족보가 처음 편찬된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적어도 우리는 단군이라는 공통의 조상을 어디 있을까?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는 단군을 모시는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다라는 증거가 된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자꾸 들었지? 게다가 엄격한 신분제도가 유지되던 전통사회에서 이런 천한 것들 하면서 양반 아저씨들이 천민과 지배계층이 같은 할아버지라고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도 않았겠지. 공통된 조상으로 뻗어나온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처음 출현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무리 올려잡아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엄청 옛날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구한말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오른쪽 옆에 단어 뜻 볼게요. 구한말,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나라 뺏긴 게 1910년, 1900년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120년 넘지 않았어. 이렇게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게.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거는 1960년대다. 제국주의 침탈, 일제강점기, 분단, 남북전쟁, 한국전쟁, 20세기, 단일민족의 의식은 민족의 단결을 고취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외놈들을 물리치자. 왜?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뭉치는 거지. 신분의식 타파에 기여하는 등 어차피 우리 할아버지 똑같은데 왜 너는 양반이고 나는 노비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단일 민족을 내세우는 것이 순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 단일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요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뭐 좀 계속 이어서 나가면 좀 어때? 특히 이주 노동자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조선족 동포들의 처지를 보면 출신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지역 감정을 떠올리면 같은 민족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또 단일 민족처럼 행동하지 않아.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결애라고 외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억나요? 중요한 얘기는 항상 그러나 뒤에 있었던 거?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외쳐왔지만 여러 문제들이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 이제 그만 좀 버리자. 이 얘기죠.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른 식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 버리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좋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같은 민족 아니면 차별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차별하면 되나 사람들끼리? 안 되죠. 유감스럽게도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라는 거다.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은 결국에 뭐로 이어질 수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를 강하게 내온 나치 독일, 600만 명 유대인 학살했어. 주변 국가 침략했지. 이러한 가능성이 늘 현재화된 건 아니지만 나치 독일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일 민족에는 분명 억압, 차별, 불관용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밑에 나와 있는 거 강문단 내용 정리하는 거 옆에서 하면 되겠고요. 자, 옆에 빈칸 채우러 갈게요. 대규모의 인구 유입과 외침을 겪은 우리 민족은 뭐가 아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미 피가 많이 섞였어. 여러 사례로 볼 때 단군이 민족 전체의 공통조상이라는 인식은 옳지가 않다. 이 여러 사례에 얘 뭐 있어요? 우리 조상님은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저런 아래 것들하고 난 할아버지가 같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단일 민족 의식은 언제부터 적어도 아무리 올라가도 구한말에 시작이 되어서 60년대에 보편화되었다. 역사가 깊지 않다. 단일 민족이 긍정적 역할을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언제? 전쟁 때. 언제? 일제강점기 때. 지난 수십 년간 단일 민족 의식은 차별 등 문제를 점점 더 악화시켰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에요 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뭐를 만들 것이다. 맨 밑에 줄. 다른 민족에 대한 억압, 차별. 야, 넌 딴 나라 놈이니까 꺼져. 불관용이 숨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이렇게 단락 총 5개 내용 정리해 놨잖아요. 제일 핵심이 되는 문단은 몇 번째 문단이에요? 1번.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좋았어.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심화해 놓은 이 정도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번째라고 봐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쨌든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하는 내용들. 물론 1번도 주장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겁니다. 글의 구조도를 그리는 건데요. 이거 뭐 글의 구조도 그리는 거는 뭐 옆에 살펴보시면 되겠고 48, 49페이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읽을 시간 드릴 거고 됐고 오케이. 지금 들어야 되겠네. 48, 49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데 딱 3분만 드릴 거예요. 초반 단계니까 글을 읽는 요령 같은 거예요. 독해의 효율을 높이는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살펴보면 개념 어디가 있냐. 요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개념 대상을 설명하는 유형이니까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꼭 주의 깊게 보아두시라. 예시 비유가 나오면 정의, 내가 알고 있는 요 A란 개념을 다른 거에 예를 들었구나, 다른 거에 빗대서 표현했구나. 그리고 웬만하면은 글이 친절하기 때문에 보통은 마지막에 요약 정리해 줄 거다. 그런 부분을 찾아두어라. 그러니까 결국엔 실제로 이렇게 네모칸 4개 있지만 내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밑줄 그어둘 만한 거는 첫 번째 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정의는 중요하게 생각하라. 다음 내용 요소를 구체화합니다. 라는 것들은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를 A, B, C 이렇게 나누는 건데 얘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분류, 대조가 쓰여져 있다면 집중하세요. 이거예요. 분류, 대조.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네. 분류, 대조가 아니라 분류, 분석의 방법이 쓰여져 있다면 집중하세요. 이겁니다. 다음 밑에 3번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유형이라고 해놨는데 특히 비교보다는 대조가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조가 나오면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 분류도 결국엔 대조다. 다르니까 종류를 나눠놨겠지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과정이나 순서를 밝히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번 제발 떠나지 말아요. 이상해. 비 오면 PC가 느려지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과정 원래 진짜 이건 그냥 정상적인 거야? 원래 비 오면은 그래? 비 그럼 되게 꼴보기 싫은데? 과정이나 순서를 밝히는 건 중요하고요. 제가 문제 풀었을 때는 지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살표 표시가 자꾸 되어 있어.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짧게 끊어놔. 아니면 1, 2, 3번 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번호 매겨놔. 그러면 과정 순서야. 특히 얘는 어디에서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과학기술 지문 있죠. 과학기술 지문에 과정 순서가 나온다.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로 해서는 체크를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고3 올라가면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림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로 써놓은 걸, 글로 써놓은 거를 그림으로 변형시켰을 때 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글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림 갖다 줄 테니까 내가 얘기한 거 어딘지 한번 찝어봐봐.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라서 그러한 문제들은 꼭 있다. 그래서 과정을 나타내는 문제들은 문자로 쓰여져 있는 애들을 그림으로 체크해 놓으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말 그대로 그냥 연습을 한다. 이거지. 병원 응급실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왔어. 그러면 의사는 생각하겠지. 사고가 났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돌아왔어. 뜨거운 물체에 닿았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물 같은 걸 뒤집어 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떠한 현상 결과가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원인은 반드시 있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 찾는 거 중요하다. 특정 지문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의 이야기한다? 장담컨대 문제 상황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지문은 절대 없어. 문제 상황이 나오면 해결책이 뒤에 반드시 나오는데 보통은 이 문제의 무엇에 대해서도 원인도 함께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대부분 그 원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 해결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다음 밑에 6번 전제, 결론, 주장, 근거의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전제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깔고 들어가는 얘기. 우리 둘이 서로 막 논쟁해, 싸워, 좋아.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치자 라고 했을 때 상대방도 오케이 그건 맞는 말이지 라고 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딴지 걸 수 없는 거 그런 걸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네. 주장을 하면 항상 그 근거가 있을 건데 최근 들어선 주장 근거의 유형은 거의 없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비문학 지문이 설명문, 논설문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렇게 조금씩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100% 설명하는 글이야.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진짜 주장하는 거 없어요? 굳이 따지면 철학 같은 거 있을 때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맹자는 뭐라고 생각했고 순자는 뭐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있어도 글쓴이의 주장은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뭐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6번 문제는 52페이지에 나온 3번에 다 그냥 묻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A가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안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해서 벌점을 받을 거예요.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학교에 가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 것들. 이러한 상황을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다. 예후! 단어도 설명해줬죠? 메모지.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어때? 지금 인간이 해야 할 행동의 기준 뭡니까? 분류해 줄 거야. 하나는 의무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단락은 의무론, 한 단락은 목적론 이렇게 가야 돼요. 진짠가? 의무론적 관점은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세 번째 단락,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네 번째 단락, 목적론적 관점은 그럼 다섯 번째 단락 뭐 나와야 돼? 목적론적 관점의 한계. 잘 썼네. 그쵸? 글은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 의무론적 관점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너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 왜요? 그게 도덕 법칙이니까.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보았고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판단을 했다. 왜 무슨 도덕 법칙이 말 그대로 짱이에요? 짱이야.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도덕 법칙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건 틀린 적이 없어. 예외 없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문받지 않는다지.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 법칙은 지켜야 한다. 결과와 무관하다. 여기 이렇게 밑줄 긋고 싶었는데 결과와 무관하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도 법칙은 지켜야 한다. 똑같은 말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밑줄 그어놓을 필요 없다고. 이러한 의미에서 의무론을 다른 말로 법칙론이라고 한다. 듣기만 해도 너무 고지식할 것 같지 않아? 의무론? 그래서 의무론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옳은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의무론 법칙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이것도 도덕 법칙이고 저것도 도덕 법칙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 그럴 때는 판단 못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1번 철로에는 3명의 인부, 2번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세 번째 3명 있는 데를 선택해야 돼. 왜? 5명 살릴 수 있으니까. 5명 있는 데를 선택해야 돼. 왜? 3명 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도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렇게 가도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렇게 가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가도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둘 다 옳은 건데, 어디로 갈 거야?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의무론적 관점은 이 상황에서 어떤 철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대충 느낌이 오나? 목적론적 관점은 결과가 중요할까? 의무론은 의무론적 관점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죠? 목적론은 결과가 중요할 거야.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다.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옳은 행위다. 경험을 통해서 도덕을 얻을 수 있다.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목적론적 관점을 다른 말로 결과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결과가 중요하지. 그럼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수단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지. 나는 이 결과가 좋은데, 나는 이게 좋은데, 이 두 사람이 붙으면 누가 맞는 말이야? 둘 다 맞는 말이지.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저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1번 선로를 선택하는 게 목적론적 관점에선 옳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5명 살렸으니까 2명 더 살렸으니까 1번 철로에 있던 인부의 가족에게 물어보면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덕법칙의 관점은 예외를 많이 허용할 우려가 있다. 데스카야. 옆에 거 이제 빈칸 채우러 갑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의무론, 목적론. 두 번째 단락은 의무론적 관점이었죠. 우리 다음 단락 이미 쓸 수 있어요.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네 번째 단락 목적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의 5번째 단락 한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미리. 다음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무엇의 도덕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행한 행위를 판단하고 무엇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중시합니다.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는 뭐예요? 두 개의 도덕 법칙이 충돌할 때 확실히 느려지고 있어. 이럴 리가 없는데 섣부르게는 아니고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1을 여기는 역시 세부 화제 1의 특징이 아니라 한계. 그냥 밑에 거 이거 2개 미리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 화제 2의 특징. 5번은 세부 화제 2의 한계. 이렇게 쓰면 끝이지.
목적론적 관점. 무엇은 결과론. 목적론적 관점은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행복.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사람마다 뭐가 달라? 결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 나한테는 옳지만 그에게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밑에 문단의 관계를 고려해서 전체 구조도 그려봅시다. 패스. 윗글의 중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도덕법칙에서는 이거를 중요시하는 의무론과 저거를 중요시하는 목적론이 있어요. 끝. 다음 페이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훈련 문제. 이 항아리 얘기 너무 귀엽고 좋은데 세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누가 써? 정부에서 쓰는 거잖아.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누구? 돈 버는 사람들,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인 돈이다. 조세의 개념이죠. 제일 중요한 단어네. 그런데 세금 안 내면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서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서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에요?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 이제 이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효율성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공평성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그런 얘기 해줘야지. 우선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의 효율성. 조세의 효율성은 뭐야? 세금을 잘 걷는 거야.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을 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적게 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 즐거움이 줄어들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받는 이윤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고 기업의 이윤도 줄어듭니다. 소비자도 즐겁지 않고 기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손실,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경기가 침체된다.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거는 경제적 순손실 불가피하다. 무슨 말이야? 피할 가능성 없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화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세금 내고 있게 만들어야 돼.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의 공평성은 공정하게 내야지.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옆집 아저씨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그런데 나는 세금으로만 한 300만 원 내는데 옆집 아저씨는 세금으로 한 30만 원 내고 있어. 열받지 않겠어? 완전 열받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가 되면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야, 누구나 다 그만큼 내. 너 안 낼 거야? 그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내는데? 그럼 내야 되나? 그럼 내지 뭐. 이렇게.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습니다. 편익 능력과 원칙 능력이 잘 지켜지면 조세의 공평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편익 원칙이란 뭡니까? 다시 네모.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이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쓰는 사람이 내라, 만들어주고 길 닦아주는 건 국가에서 해주겠지만 너 출근길 좋아진 거 아니냐? 너 세금 내라.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항이 크지는 않지만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내가 그 가로등 불빛 볼 날이 며칠이나 있어? 없어. 난 밤에 8시 이후로 밖에 나간 적이 없는데요. 좀 가로등 안 와도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쉽지가 않고 조세 부담자와 세금 내는 사람과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능력 원칙은 능력 있으면 많이 내라겠지. 그렇지 않을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조금 버는 사람한테는 조금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걷어서 일단 거둔 다음에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얘한테 세금을 받아서 너무 힘든 사람한테 지원금 줄 수도 있고.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눈다. 왜 자꾸 나누고 있을까?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야,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하는 거 귀찮으니까 무조건 소득의 10%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비례세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비율 몇 퍼센트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누진세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 놓는 거야. 연봉 5천까지, 연봉 1억까지, 연봉 2억까지, 연봉 뭐 얼마까지 이렇게 해놔서 5천 이하는 세금 요만큼만 내, 그 다음은 세금 요만큼 내고, 그 다음 세금 이만큼 내고, 너 5억 벌어 세금 이만큼 내고. 이게 누진세.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같이 내라. 그런데 수치상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해도 나 1,000만 원 벌고 옆집 사람 1,000만 원 벌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다를 수가 있어. 왜? 나는 1,000만 원 벌어서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8명이야.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은 조세 부담 능력이 많고 나는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겠지. 똑같이 1,000만 원 벌어도.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해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 죽으라는 건가요? 저 8명 먹여 살려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깎아줄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너 이만큼 벌었어? 보통 너의 직업이 뭐야? 어쩌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한 요 정도, 요 정도라고 할까? 소득의 60%는 반드시 쓰더라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 40%에 대해서 너네 직업군은 예를 들어서 5% 이런 건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이거를 늘려주는 거지. 이만큼까지. 요거의 5%만 낼 수 있게. 됐을까요? 네. 옆에 거 살펴보러 갈게요.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2가지 뭐하고 뭐 있어요? 잘 거쳐야 돼. 효율성.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아야 돼. 공평성. 효율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경제에 뭐가 생긴다라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 이 최소화되도록 조세를 부과합니다. 조세 부과의 공평성, 형평성의 실현으로 조세에 뭐 다 같이 낸다라고 하면 저항이 줄어들겠지. 뭐 내는 건가 보다. 여기에서 공평성의 확보 기준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내라. 편익 원칙. 능력 좋아서 많이 벌면 많이 내라. 능력 원칙. 능력 원칙은 많은 사람,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나눠주니까 아래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소득이 더 늘어나는 개념이 있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을 보완하기 위해서 똑같이 1,000만 원 번다고 똑같이 세금 내는 것 아니라 조세 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요? 알아서 깎아줄게.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을 줄여줄게. 공제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 쓰고 어디다 썼는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그거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부도 하고. 문단 2, 3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봅시다. 조세의 땡땡땡에 대해 알아봅시다. 뭐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 문단에서는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했었지.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를 하면은 상품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 기분이 덜 좋아져. 생산자 가격이 올라가서 덜 팔려. 편익이 줄어듭니다. 이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침체가 된다라고 그랬죠? 이 지문에서는 둔화된다고. 경기가 둔해진다고.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해.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 어차피 생길 거라면 나쁜 거니까 최소화하도록 부과해야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1, 2, 3번 요만큼 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3번 문단을 요약하러 갈게요. 조세의 무엇은 공평성은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요.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득 보는 사람이 내라. 편익의 원칙과 많이 벌면 많이 내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소비를 해서 얻는 편익이 클수록 이익을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해라. 공공재 사용량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가로등 만들어 놓고 도로 깔아놨더니 뭐 저수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은 많이 쓰고 저 사람은 적게 쓰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조세 부담자, 세금을 내는 사람과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같다?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편익 원칙이라 뭐뭐뭐뭐다. 단어 뜻 설명해 줬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그렇지, 정의. 9번, 10번 두 문제 푸는데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네, 답 체크할게요. 답은 3번, 2번. 9에 3번, 10번에 2번. 확인할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됐고, 깜짝이야. 자, 알람도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겠는걸. 뒤에 60에서부터 얘네들은 뭐 읽어봐야 그렇게 재미는 없고요. 60에서 62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오시는 게 얘네 숙제가 될 겁니다. 됐을까요? 네, 일단 정지.